네, 요즘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카와 현 총재가 물러날 경우에 엔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이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는데, 여기서 엔저에 대해서는 의외로 별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회담 전에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많은 안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틀간 열렸었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저를 비롯한 환율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성과는 있었느냐 하면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자국 통화가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했을 때는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피해를 미치는 굴린 군피파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자제하자. 이건 회담을 거치지 않고도 계속해서 얘기되었던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나 정작 중요했던 엔저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회원국들의 입장이 관대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회원국의 입장이 관대한 것을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또 뒤에 무슨 뒷거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분분한 것이 지금 회담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강경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각국에서 이 아베 엔저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네. 하나는 단기에 소위 극우적인 아베 엔저 정책에 대해서 인위적인 평가절하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이런 쪽의 입장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엔고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해당될 만큼 장기 침체를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안 좋은 가운데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아베 엔저 정책이 일본 경제 고질적인 이런 엔고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디플레를 타개시킨다면 사실 일본 경제가 안정된다면 다른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든가 세계의 위기를 풀어갈 때 일본 경제가 수입 창고 역할을 해서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에 안정시키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해석할 때는 사실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다음에 후자를 인식한다면 사실 이것을 위험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하겠습니다는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입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입장으로 볼 때는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것처럼 선진국 입장에서는 일본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자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아베 극우적인 엔저 정책이 일본 경제 고질적인 디플레 타겟식으로 인식해서 비교적 방관자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러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극우적인 엔저 정책이 사실상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종의 환율 전쟁이라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G20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선주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서 공동선언문에 이렇게 채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엔저 문제에 대해서 외형상 또 회담 전에 이렇게 인식과 달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이런 만큼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될 것인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원래는 4월이었었죠. 그러나 이미 조기 사임을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아베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 데에는 사실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아베노믹스는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성 패러다임은 뭘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대장성 패러다임은 뭘까?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저를 통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1950년대 이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자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 부서가 대장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민당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골자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의 대장성 이름을 따서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현 총재, 다시 말해 시라카 총재 같은 경우에는 1989년 이래로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미에노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아베 입장에서는 마지막 걸림돌이 시라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라카를 마지막 걸림돌을 이렇게 제거될 때는 이게 무슨 뭐 정치에서 무슨 뭐 이렇게 다퉈서 뭐 이렇게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는 네네. 매스컴상에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걸림돌에 해당되는 시라카를 조기 사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네. 이것을 이제 시라카 현 총재가 조기 사임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겠냐 하는 각도에서 차기 일본의 총재가 G20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국제금리 시장에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라카와 이후로 일본은행 총재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격 요건은 일단 아베노믹스를 추진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한때는 한 10명까지 거론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주의 경우에 따라서 임명되는 막판에 놓고 한 3분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사실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구로타 하루이코 현 ADB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되겠습니다. 사실 구로타 하루이코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몇 차례 걸쳐 소개하신 인물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FTA 추진해서 스파게티 볼 효과 해서 FTA 원산지 규정에서 이쪽 저쪽 추진하다 보면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르면 삶은 국수를 사발에 넣을 때는 얽히고 설키는 그래서 FTA 효과가 정작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 누들 볼 효과를 그 용어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ADB 총재를 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의 총재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했을 땐 저는 ADB 총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일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일본은행의 총재가 되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 일본의 직책을 맡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네. 이분이 거론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타 가지사마 자막이 좀 조금 틀렸습니다. 가지사마 해서 전 일본은행 부총재 해서 이분은 아베노믹스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장 이분이 올을 때는 국제금리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구로타 도시로 현재 다이와 종합연구소 이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가장 이렇게 차기 일본행 총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명 가능성이 높은 이분으로 이렇게 좀 부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3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는 무토 도시로 이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지막 이 무토 도시로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된다면 엔달러 환율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요. 왜 무토 도시로가 이게 부각될까 네. 했을 때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반드시 야당인 민주당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와타가 사실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추진했을 때 가장 신봉자이기 때문에 아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와타를 지금 임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가장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을 좀 임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일정인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민주당 때의 승인을 거친다면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승인을 안 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무토 도시라가 이렇게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입장도 감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 보수적인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정성 패러다임인가 일본 중앙은행의 본래 전통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이 미에노 패러다임의 기본 골격을 동시에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나친 엔저에 대해서는 일본의 밖에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 주체를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지나친 엔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네. 입장에서 사실상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실천하고 또 민주당의 이렇게 승인을 거칠 때 민주당 입장도 감안하고 또 일본이
이렇게 엔저를 모든 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입업자라든가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국민 간의 계층 간의 화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절호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토 도시로가 차기 일본행 총재로서 가장 취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타 무토 모두 일본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정책주의자들입니다.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봤고요. 그런 만큼 이번 주말에 있을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엔저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죠. 네. 아마 지금 G20에서도 일본의 엔저에 대해서 가장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엔저 정책 하면 가장 반발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무역 적자 이 내용이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컸었고 중국이 아직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주도국으로 부각되지 못함에 따라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본이 통상압력의 주 타겟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이 엔저 정책을 유도할 때는 아마 엔저 정책이 지금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마찬가지로 엔화 절상 압력이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오히려 일본의 엔저를 두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시청자분한테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세계 경제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에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가 중국으로 바뀐 상황이고 또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통상압력의 표적이 이제는 10년 전에 일본보다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통상압력을 갈 때 국제 무역 원칙에서 보면 상호 무역주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렇게 통상압력을 할 때 사실 일본과 미국이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미국 측 의도가 많이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G20 회담에서 엔저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조차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그 디플레 타겟 체크이지 이것이 환율 전쟁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하는 네. 입장을 중심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같이 세계 중심권의 지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무역 적자의 최대 표적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네. 우리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되면 국익 증대를 위해서 대외 경제 정책이 전통적 관점에서 많이 변화를 해야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의 외톨이 현상이 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엔저를 용인한다라는 시각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미일 간의 정상회담 엔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될 것이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합의될 것이냐 하면 지금 다른 국가의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묵시적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엔저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상 무기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사실 아까 한국경제TV에서 우리 진행자랑 같이 이렇게 자막을 비춰줄 때 자료화면을 비춰줄 때 네. 집권 1기 때 출발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그 머리 색깔이 굉장히 아주 검으셨는데요. 네네. 사실 집권 2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하얘졌어요.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나이가 더 들어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만큼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을 잘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끌어올려서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의 레스폰스를 할 수 있는 이 경제 활력을 높인 것이 1기 때 정책이다.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딜레버리지해서 민간 소비가 이렇게 받쳐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출을 통해서 사실 뺐고요. 지금 뭐냐? 지금은 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 실업 문제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수출을 진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달러 약세 정책을 하고 2기 때는 FTA 정책을 주력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FTA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파트너십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통상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FTA를 추진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해서 EU와는 TTIP에서 범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에는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이걸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종의 과거로 얘기하면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에 해당되는데요. 이 아시아 국가의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을 추진할 때는 일본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 정상회담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서로가 바터 시스템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엔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엔저에 대해서 용인해달라. 그러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태평양 무역 경제 파트너십이니까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서로가 어제 M&A 회장에서 메가딜과 마찬가지로 네. 국익을 위해서 메가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 이번 주말에 열릴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 보면 엔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으로 결론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 총재 후임으로 누가 거론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엔달러 움직임이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